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비가 물어다 준 기적, 그 기적을 염원했던 서민들의 이야기, 흥부전을 전체 내용 구조도를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함께 우리가 흥부전을 이해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냥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설명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를 내려받은 뒤 수업을 들으시면 정리하시기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부전엔 두 인물이 나오죠. 마음씨 착한 흥부와 못된 놀부. 소설의 앞부분에서는 완전 상반된 성격을 지닌 이 두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성인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기엔 조금 생략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원래는 더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정말 나쁜 캐릭터라서 이렇게 임산부 배를 걷어찬다든지 수절 과부를 겁탈한다든지 하는 인물이 우리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으면 정말 치가 떨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 밑에 똥 누기, 똥 누는 놈 주저앉히기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보이면서 웃음이 유발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나쁘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냥 이 이야기 속에 모조리 다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소리꾼이 판소리를 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마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놀부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 청중들이 자기가 아는 악랄한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동네 어떤 나쁜 놈은 비 오는 날 장독을 열고 다녀서 된장이 다 썩었어요. 이런 된장 하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누구 나쁘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 흉보는 거 이거 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선행, 아름다운 행동 이런 거는 아름답긴 하지만 지루하죠. 그래서 흥부의 착한 마음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지만 길게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술된 내용을 보면 놀부가 나빠서 부모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다 혼자 차지하고 흥부에겐 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놀부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조선 후기의 상속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 사자, 즉 맏아들과 둘째 이하의 아들 이런 존재들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던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선영의 제사를 모시고 부모의 제사를 모시게 되는 장자가 그 책임을 다 가져가는 대신 부모의 재산도 다 차지하게 되면서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고 차자는 그 상속에서 배제되어 버리거나 아주 차별적으로 조금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즉 조선 후기에는 부유한 형과 가난한 동생이 많았던 거고요. 그러한 시대 현실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마 재산을 많이 받지 못한 둘째 이하의 아들들은 흥부의 처지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산 상속에서 배제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되는 억울함. 이게 착한 흥부의 입에서 직접 나오진 않지만 흥부의 아내의 입에서는 꽤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작품을 보며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면요. 재산을 다 차지하고 흥부를 구박하던 놀부는 그나마도 밥을 축내고 있는 흥부 가족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완벽하게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 흥부를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형제 간의 우애 같은 건 돈 앞에서는 코딱지만큼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놀부는 철저하게 물질을 중시하는 인물이자 물질 앞에서는 동생을 한겨울 엄동설한에 내쫓을 수도 있을 만큼 비도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형의 행동을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이니까 애원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으련만 자신이 너무 형에게 사정을 하거나 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형 나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까봐 그냥 형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집을 나오게 되죠. 흥부는 돈보다는 형제와의 우애, 형과의 우애, 형이라는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을 더 중시 여기는 도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 한 푼 없이 내쫓긴 흥분의 가족은 가던 길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하찮은 것들을 이용해 아주 작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요. 여기 안방을 볼짝 지면 어찌나 넓던지 누워서 발을 뻗으면 발목이 벽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넓다는 게 아니죠. 사실 엄청 작다는 얘기죠. 두 주먹은 두 벽으로 나가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동리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걸리적거린다고 하면서 야, 이 궁둥이 불러들이라 라고 얘기한대요. 즉 궁둥이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단속 좀 해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도 채 누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고 그래서 삶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가난한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묘사를 보면서 막 슬프고 눈물이 막 잘잘 나나요? 저는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앞 내용 모르고 중간에 그냥 보는 거여도 전혀 처음 보는 드라마여도 등장인물이 울면 막 따라서 금세 울 정도로 감정이입을 정말 잘하는 울보찔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곤 말았거든요. 그건 제가 정신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판소리로 연행되었을 때 같이 즐기던 청중들도 보면서 에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웃고 그랬을 거예요. 나의 삶도 가난하고 비참하고 참 힘든데 비현실적으로 정말 가난한 흥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피식 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 난 흥분해보다는 좀 나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만은 말고 살아봐야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지점에서 뭐 하나 생각나시는 거 없나요? 지난 시간에 고전 소설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서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해학, 풍자, 그리고 뭘 설명해 드렸었죠?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런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잘 녹여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것이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이지만 너무 솔직해버리면 아마 엄청 괴롭고 불편했을 거예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구질구질한데 그런 걸 또 눈앞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괴로운 생각만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녹여내면서도 그 방식이 웃음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눈물 좔좔 흘리고 싶은 힘겨운 현실도 웃음으로 한번 쓱 닦아내며 하하하 웃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서민들의 정말 건강한 정신세계, 본받을 만한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은 인물에 대한 소개에 가까운 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작품 속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흥부와 놀부는 서로 형제관계죠. 하지만 서로의 경제적 처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형제인데 게다가 놀부가 딱히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극단적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이나 상업이 발달하고 근대화가 되어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 그 사회 변동 속에서 경제 발달로 인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양법과 같은 농사기술의 혁신을 통해 경영형 분홍이 된 그런 신흥 분홍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공명첩 같은 걸로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돈으로 족보를 위조하거나 하면서 불법적으로 양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분이 갑자기 상승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또 그냥 우직하게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만 짓던 소장농들의 경우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놀부는 당시의 신흥 분홍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흥부는 가난하게 살았던 농촌의 빈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놀부가 엄청 앞서가는 인물로서 새로운 농업기술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아니죠. 이 흥부전 내에서는. 근데 나중에 놀부가 박을 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재앙들 중 하나가 그 하나에서 미리 밝혀질 거라서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놀부의 부모님이 신흥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족보를 사고 했던 그런 행적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놀부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놀부를 신흥분홍을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흥분홍의 아들인 흥부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흥부전 자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덧붙고 덧붙었던 적층 문학의 성격이 있다는 걸 고려할 때 그냥 너무 꼬치꼬치 따지기보다는 농촌 빈민의 어떤 대표성? 이걸 지닌 인물로 생각하시는 게 전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작품이 향유되었던 시대를 고려한다면 놀부는 요동치는 사회의 변화상에서 갑자기 일확천금의 맛을 보게 되는, 일확천금에 눈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던 그 틈 속에서 본래의 양반으로서의 품위와 정체성을 잃고 돈만 생각하게 된 타락한 양반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분홍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돈맛을 알아버린 타락한 양반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흥부는 고지식하게 기존의 가치관만 고수하고 있다가 격변하는 흐름에서 도태되거나 몰락한 그런 양반의 모습을 의미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인물형도 대표할 수 있고 저런 인물형도 대표할 수 있구나. 인물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흥부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 없이 자식들도 배고파하는데 형 놀부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말이죠. 놀부의 심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설마 이렇게 힘든 처지에 놓인 동생을 모른 척 하겠냐는 생각에 아내가 흥부를 닥달하게 되고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신흥분홍이 된 아버지가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된 것이든 간에 어쨌든 양반은 양반이라 흥부는 형님께 구걸을 하러 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양반으로서의 행색은 갖추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은 것도 없이 기력이 없고 그래서 얼른 빨리 형님에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흥보치장 차리고 가는 거동을 보면 앞살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망건에 물렛줄로 당줄을 달아서 쓰고 모자 빠진 헌 갓을 실로 묶어서 대나무 갓끈을 달고 긴만 남은 중침하게 긴 술띠도 없어서 동강동강 조각난 것을 이어서 흉복통 눌러매고 다 떨어진 고이적삼도 어떻게든 입고 길에 나섭니다. 누가 봐도 거짓골이지만 자신은 양반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죠. 그런 모습을 서술자는 바람 맞은 환자같이 기운도 없이 비칠비칠 걸어간다고 묘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몰락하고 가난하게 사는데도 끝까지 양반 행세를 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허위의식, 허세 같은 것을 드러내면서 약간은 흥부에 대한 풍자적인 태도도 드러나죠. 흥부전의 흥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선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흥부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름 격식을 차려서 간 흥부를 보고 놀부는 모르는 척을 합니다. 누구? 하는 그런 태도에 흥부는 기가 막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놀부는 흥부를 흠씬 두들겨 팬 뒤 쫓아냅니다. 이 부분에서 놀부의 아내가 밥풀 묻은 주걱으로 때리고 나머지 한쪽도 흥부가 더 때려주쇼. 그 밥풀 가족들에게 먹일 테니까 하고 말하는 그 짠내 풀풀 나는 장면도 펼쳐지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불쌍히 여기면서 무언가를 주거나 꼭 주진 않더라도 미안해하며 돌려보내거나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인간적인 면모라면 놀부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터지고 몰골이 흉측해져서 흥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죠. 해질녘 어두운데 저 멀리 남편 흥부가 오는 모습이 비칠비칠해 보이는 게 형네 집에 가서 술이라도 거나하게 먹고 오나 보다 하면서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유혈이 낭자하고 어찌나 맞았던지 얼굴이 모두 붓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흥부 아내는 기가 막혀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기 싫다는 가장을 보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통곡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결혼하기 전에 가르쳤고 결혼하고 나서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슬프다 정도의 감정이었다면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가슴이 컥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가난이 원수라 내가 남편을 사지에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책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뼛속까지 천사인 흥부는 자기 형 놀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됐는지 형이 술도 주고 재물도 잔뜩 줬는데 오다가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맞은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내는 거짓인 걸 빤히 다 압니다. 그러자 또 저 발톱 저 끝까지 내려가 있는 긍정이랑 긍정은 모두 다 짜낸 것 같은 짠내 나는 긍정의 힘을 발휘한 흥부가 말합니다. 여보 마누라 슬퍼하지 말고 가난을 구제하는 건 나라에서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난을 형이 구제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우리 열심히 품이나 팔아서 알바 열심히 해서 일 좀 해보세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온갖 노동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흥부전을 새롭게 재해석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흥부가 가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나요? 소설 내에서는 숱하게 많은 사소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 흥부 부부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네가 가난한 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하나요? 노력하고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은 개인의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어려운 빈부 격차가 강화되는 모순된 면, 잘못된 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땅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던 농부들은 나름의 새로운 농업기술의 적용으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해서 땅을 더 사들이거나 더 좋은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더 부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원래 물려받은 땅이라는 게 없고 자기 몸뚱이 하나로 다른 이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의 일부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지주에게 세금을 더더더 많이 내라고 하면 그걸 또 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 푼돈이라도 조금 생겨서 그걸 모아서 땅을 사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사버리거나 그 사이에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땅값이 올라버려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즉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이때도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흥부전이 모의평가에 출제가 되었을 때도 물었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은 현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쉽게 찾아오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좀 거의 없는 그런 방법에까지 눈을 돌리게 되죠. 그게 바로 2021년에는 로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면 막 복권방에 사람들이 몰리죠. 1등 당첨자가 많은 명당 복권방에는 길게 줄도 섭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선생님도 거기 줄 서봤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5,000원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은 복권을 살 수 없죠. 근데 왜 못 사게 하겠어요? 그게 도박성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인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모를 리 없는 어른들이 또 토요일이면 복권방에 갑니다. 5,000원이라는 돈에 한 번쯤 좋은 꿈을 꿔보는 거죠. 현실이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잠시 행복한 꿈이요. 그리고 그러한 꿈은 흥부전이 창작되었던 조선시대를 살아가던 그들도 꿈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로또와 비슷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꿈이요. 로또는 매주 당첨자가 있긴 하니까 완전히 비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5,000원 외에는 당첨돼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이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언젠가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희망을 흥부전을 통해 맛보면서 대리 만족했던 그 로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연히 가난한 흥분의 처마에 집을 짓게 됩니다. 누가요? 제비가요. 그 제비 가족에게 어느 날 구렁이가 쳐들어와서 다 죽고 딱 한 마리의 새끼 제비만 그 아래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채 남아있죠. 그 제비를 보고 딱 했던 흥부는 다리를 잘 동여매어 고쳐주고요. 둥지 안에 다시 넣어준 뒤 보살펴줍니다. 덕분에 다리가 다 나아서 추워지기 전 따뜻한 강남, 남쪽으로 간 제비는 제비들의 세계로 가요. 그곳엔 제비들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에게 다리를 다쳤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제비가 착한 흥부의 이야기도 함께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 황제가 그런 착한 이에게는 은혜를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박씨를 하나 줘요. 그리고 그 박에는 아주 작게 보은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은혜를 갚는 박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그 다음 봄에 그 제비는 박씨를 흥부에게 가져다 주었고 예전에 그 제비임을 알아본 흥부는 은혜를 갚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은보화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못해요. 어쨌든 그 씨를 심어요. 그냥 잘 여물면 그 박 속에 있는 걸 끓여 먹고 박은 바가지나 만들자.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나마도 좋은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박을 하나씩 탈 때마다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동자가 나와서 신비한 약을 주고 가기도 하고 호화스러운 세간살이와 옷감, 책 등이 나오기도 하고 각종 금은 보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병에 한번 걸리면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을 백성들에겐 죽은 이도 살리는 약, 온갖 병을 고치는 약, 이걸 보면 자신들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호화스러운 살림이나 보물들을 바랬던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재물들을 어디에 보관하지 하면서 고민할 때 그 다음 박에서는 목수들이 또 우르르 나와서 집을 뚝딱뚝딱 지어주고 곳간마다 식량을 다 채워줍니다. 앞으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흥분의 가족을 보살필 종들까지 우르르 다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엔 엄청 아름다운 여자까지 나와서 내가 흥부의 첩이 되겠다 라고까지 합니다. 이 마지막 박을 타는 부분에선 처음부터 저 박은 불길하니까 타지 마세요 하는 흥부 아내와 그래도 박을 타겠다는 흥부가 옥신각신하는 장면,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자 그러게 박을 타지 말라니까 왜 탔어요 하고 막 화내는 흥부 아내의 모습도 보이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면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박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당시의 양반들이 다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죠. 심지어는 첩까지도 나오면서 서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족함 없이 완전히 충족된 양반으로서의 삶을 이 가난했던 흥부가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에게는 무엇 하나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던 의식주의 완벽한 모습이었고요.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산 흥부는 그 보답으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된 거죠.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놀부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지만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흥부에게 물어보게 되고 마음씨 착한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줬더니 그렇게 됐다 하고 다 얘기해주죠. 놀부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제비를 기다려요. 그런데 제비는 놀부네로 찾아오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유인하고 제비집을 막 자기네 집 근처에 다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운 나쁜 제비가 놀부네 처마 아래에 둥지를 들게 되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구렁이가 나타나거나 하면서 제비 가족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 다리를 놀부가 직접 뽕 하고 부러뜨리게 되죠. 그래서 부러져서 어쩌니 하고 막 걱정해주는 발연기를 하면서 대충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멀쩡한 다리를 이 흉악한 손에 두 동강 난 뒤 거친 손길에 대충 치료를 받은 제비.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괴로울까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 추워지면서 자신들의 따뜻한 제비 나라로 가서는 동생도 내쫓은 포악한 놀부가 자신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비의 왕은 이번에도 박씨를 줘요. 근데 그 박씨에는 보수박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수를 갚는 박이라고 하는 거죠. 씨앗의 떡하니 보수박이라고 쓰여 있는 걸 제비가 놀부에게 가져다 줬지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다는 그 사실만 중요했던 놀부는 그런 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박씨를 심어요. 그리고 이 박씨는 흥부의 박보다도 더 무섭게 성장해서 주렁주렁 엄청 많은 박들이 열리게 됩니다.
흥부는요, 5개 정도의 박을 탔잖아요. 근데 놀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박을 다 타게 돼요. 첫 번째로 탄 박에서는 앞서 제가 미리 스포를 했던 것처럼 노비였던 놀부 부모 혹은 뭐 이번에 따라 그냥 농부, 상민일 수도 있는 그 놀부 부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었었는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놀부가 속량비라는 것을 내어서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그 많은 양반들에게 다 준 다음에 물러나게 하죠. 그 다음에도 쭈루루룩 나오는 그 박들도 각종 뭐 중이 나와서 이런저런 구실로 돈을 받아간다든지 상역군, 상제, 무당패거리, 등짐장수, 초라니, 사당패, 왈패 등이 막 차례차례 나와서는 계속 나와서 돈과 재물을 요구해서 받아가고 심지어는 놀부를 막 괴롭히고 흠신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놀부에게 벌을 줍니다. 제가 지금 보면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하나하나 그런 뭐 사당패, 왈패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놀부가 이렇게 박을 탄 건데 선생님 같으면 한두 번 타봤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내 재산을 빼앗아가고 때리고 벌 주면 아, 내가 타는 박은 흥부박이랑 좀 다른가 봐. 뭔가 잘못됐다. 이제 박 그만 타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련만 이런 데에서만 끈기와 집념을 보이는 놀부는 포기하지 않고 박을 계속 탑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자기 반성 같은 거 없고요. 언젠가는 부자가 되는 박이 나올 것이고 지금의 박은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쓸데없이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서는 계속 박을 탑니다. 흥부처럼 예쁜 여자가 나오길 바라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여인인 양귀비 대신에 비는 비인데 유비관우 장비의 그 장비, 우락부락한 그 장비가 나와서는 놀부의 잘못을 훈계하고 갑니다. 어머, 다른 박에서 나온 사람들은 죄다 내 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장비는 돈을 뺏어가지는 않고 그냥 나에게 훈계만 하고 갔네? 이것은 긍정의 신호다. 라고 또 긍정의 정신을 발휘한 놀부는 계속 박을 탑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박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박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박만 타면서 고생하고 배가 고팠던 놀부 부부는 그 박 속에 있었던 속을 긁어서 끓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말끝마다 당동당동하게 되는 배고프다 당동 막 이런 것처럼 너 지금 뭐하니 당동? 이런 것처럼 약간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됩니다.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요. 정상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어라는 수단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부는 포기하지 않고 또 박을 타요. 그 박 속에서 뭔가 누렇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금은 보안가 보다라고 헛된 생각을 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똥폭탄이 터지게 되면서 놀부의 집을 다 뒤덮고요. 이 집념의 박타기는 이 똥폭탄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놀부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서 놀부는 계속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망합니다. 이렇게 흥부가 박을 타고 부자가 된 데에 이어서 놀부가 박을 타고 부자가 되는 장면이 흥부전에서는 가장 극적인 장면, 재밌는 장면이 될 텐데요. 박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번마다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내용물에 있어서도 좀 뭐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판소리가 정착된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다 보니까 실제 판소리가 연행되었던 장면에서 청중들의 반응이나 성향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화시킨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박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 당시 민중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흥부의 박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는 당시 민중들이 삶의 기본인 의식주가 충족된 삶, 이런 삶을 굉장히 살고 싶어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쁘게 살던 놀부가 어찌 이렇게 제일 처참하게 망한 사람 뽑는 대회가 있다면 독보적인 1등을 할 만큼 처참하게 망했을까라는 걸 보여주면서 백성이나 민중들을 힘겹게 만드는 지배층이나 양반들이 벌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민중들의 바람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흥부와 놀부가 박을 타는 극적인 장면, 이게 흥부전의 중심 사건이라고 볼 때 이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은 비도덕적이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잃게 되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돈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도덕적으로 잘 살면 행운이 찾아올 수 있고 흥부처럼 돈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 자체도 가치 있고 좋은 삶이지만 도덕적으로 살면 돈까지 얻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 더 값진 것이네? 도덕성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잘 살았더니 평판이 좋아지더라, 다른 사람이 존경해 주더라, 이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라는 방식으로서, 즉 돈을 통해서 보상을 제공해 주죠. 그렇다는 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도덕성과 경제력이 모두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선 후기의 상공업의 발달이나 농업기술의 발달로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고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들 그 경제력을 추구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어떻게든 더 벌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이 뒤집히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기존의 윤리관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도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흥부전이라는 작품에 아주 잘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흥부전을 읽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형식적인 면의 특징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흥부가 부자가 된 이야기를 놀부가 그대로 따라하는 이야기가 흥부전에서는 큰 이야기 구조이자 사건이었죠. 이렇게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흉내내는 이야기, 이걸 담아낸 걸 모방담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다른 전래동화인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그렇고 흥부전도 그렇고 모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흉내내는데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 나쁜 혹부리 영감이 착한 혹부리 영감을 따라했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온 것처럼 흥부를 따라했던 놀부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완전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러한 반전이 생기게 된 것은 그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자의 인성, 행실이 평소에 바르지 않았던 것, 이런 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통쾌함도 느끼고 실존하는 악인은 아니지만 유사한 인물이 벌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게 모방담 구조를 지닌 이야기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모방을 통해 악인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망한 놀부를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유, 꼬숩다. 그냥 그렇게 벌받고 후회하면서 살아라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흥부는 그렇지 않죠. 착한 인물의 전형인 흥부는 놀부를 데려다가 좋은 집에 모시고 돌봐주게 됩니다. 아, 이 조건 없고 막 착한 마음 아름답죠. 결국 놀부도 이런 흥부의 모습 앞에 죄를 뉘우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나가며 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흥부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거고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다 짚어봤고요. 그러면 주제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소설의 주제는 소설에 드러났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이 소설에 드러난 갈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애 없음과 우애 있음, 즉 비도덕과 도덕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부전을 보면서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독자의 신분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지배층이나 양반층에 해당이 될 거예요. 성리학적 유교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반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게 사는 놀부,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부, 얘는 나쁜 놈이죠. 그리고 그런 못된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에게 끝까지 아우로서 우애를 다하고 있는 흥부, 성리학적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죠.
형이 그 상위에 있는 거고 동생은 하위에 있는 건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형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성리학적 질서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형제가 다투는 것 또는 형제 간에 어떤 뭔가 갈등이 생기는 게 이 성리학자들 또는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갈등 상태일 테니까 이게 해소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면 돼요. 이 과정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 비도덕적인 인물은 놀부였죠. 이 놀부 형아가 굉장히 비도덕적인 인물인데 성리학적인 질서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또 번복시키거나 뒤집어 엎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흥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캐릭터 설정을 하냐면 부자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아우로서의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악한 놀부의 마음도 돌리게 되고요. 그래서 형제 간에 빛나는 우애,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으니까 이 양반들, 지배층, 성리학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드는 전개예요. 그래서 흥부전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 주제는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는 권선징악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양반들이나 지배층의 구미에 맞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이면에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의식 이런 걸 작품 속에서 보여주더라도 야 니네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하고 막 지배층이 막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거 작품 읽지 마 라고 하지 않고요. 지배층들이 나름대로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면적 주제 말고 이면적 주제는 서민들의 구미에 맞는 건데 그런 말을 해도 이게 생존하고 남아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표면적 주제, 지배층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면적 주제를 한번 볼게요. 수업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에요. 즉, 당시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던 신흥 분홍이나 타락한 양반계층이 존재했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그 성장의 혜택에서 철저하게 비켜나게 되면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야 했던 농촌 빈민이나 평민 계급도 존재했던 시대예요. 그럼 당연히 그들의 갈등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흥 분홍이 된 자들, 양반들 이런 자들보다는 빈농으로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평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요. 있는 자들 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합리한 처사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들이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었죠? 자기만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모르는 놀부가 벌을 받아서 가난해지고 착하게 살아간 흥부는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해소가 되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평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예요. 즉 이들의 관점에서는 조선 후기에 극심해진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그 측면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작품을 즐겁게 향유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소리 계열의 소설인 흥부전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주제가 이원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흥부전뿐 아니라 판소리 계열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만 드러내면 양반들, 지배층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현실에서 판소리 흥부가나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이 생존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양반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윤리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계속 생존할 수 있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고전 소설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있는 부분이 많아서 현대에도 충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흥부전이라는 한 편의 작품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전체의 이야기 흐름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하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셨어도 복습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 신선함, 이걸 느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꼭 반드시 오늘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지금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다시 혼자 스스로 쭉 훑어보시면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복기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공부한 게 아깝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나란 녀석 정말 잘했어, 기특해 하고 스스로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세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흥부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